네, 글 읽는 법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일단은 제가 분리해서 설명을 하긴 할 거예요. 일상적으로 읽기를 할 때와 시험용 읽기를 어떻게 조금 다른 스탠스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수업 때 장난으로 너네는 이제 지금 자음 모음을 겨우 뗐고 단어만 겨우 읽을 줄 아는 거지 너네는 문장을 읽을 줄 모른다 라고 이제 장난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사실은 키즈 카페에서 수업해야 되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어쨌든 간에 뭐 키즈 카페에서 하든 여기서 하든 확실히 알고 우리가 글을 읽는 법을 조금 디테일하게 알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스탠스는 지금 오늘 이야기할 거는 이 핸드폰으로 치면 OS 같은 거예요.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치면 OS 같은 거고, 이 아이디어들, 그러니까 수업의 본 내용들, 이제 제 커리큘럼에서 계속 다루는 것들이 이제 아이디어들인데, 이 실전 대비법 혹은 아이디어들은 일종의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걸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장착하고 있어야 하는 것들을 오늘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네, 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언어라는 건 사실 요소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기호, 뜻, 지시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저기서 이제 조금 설명을 정확하게 드리자면은 기호는 뭔지 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노란색으로 적혀 있고 파란색 적혀 있고 주황색 적혀 있는 이게 이제 기호겠죠. 그러니까 글자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뜻과 지시체는 어떻게 다른 것이냐면은, 제가 수업 때는 이제 지시체라는 걸 뭐 맥락적 의미 혹은 뭐 알맹이 의미 혹은 또 가끔은 지시체 그대로 이야기를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르냐면은, 요거는 이 뜻은 지금 이 문장에서 제시를 무엇인가 감정이 됐든 뭐 개념이 됐든 제시를 하고 싶은데 그걸 제시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은 제시된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샛별, 그리고 뭐 개밥바라기 별, 그리고 뭐 비너스,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분명히 의미가 다 다른 단어들이에요. 그죠? 근데 결국에 이 단어들이 지시하고 있는 것은 다 금성이거든요. 금성이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선생님 그러면 뜻이랑 지시체가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군요.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늘 뭐 다르다 같다가 아니고 관련이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예시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제가 또 예시를 들어보면 독서 지문에서 특히 그러는데, 우리가 뭐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 영상 보는 분들은 다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다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달에 뭐 일주일에 3번씩 또 읽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플라톤이 정의를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뭐 하이데거가 정의하는 정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누가 그래? 뭐 니체? 니체가 정의하는 정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선지에서 혹은 발문에서 우리한테 물어볼 때는 셋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서 물어볼 테지만, 실제로 우리가 머릿속에서 연결해야 하는 것은 누구가 정의한 정의인가겠지. 그죠? 왜냐면 지금 사실상 요게 다 다른 거 아닙니까? 그죠? 1번, 2번, 3번 다 다른 거야. 근데 정의라고 칭해 버릴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발문에서 물어보는 정의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보통 안 되는 케이스가 뭐냐면, 독서 지문에서 이제 자기가 흔히 얘기하는 노베이스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되게 힘들어. 이 뜻과 지시체가 다르다라는 게 이해까지는 아니어도 머릿속으로 이게 작동시킬 줄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 잘 안 되는 경우겠죠. 그러면은 분명히 글자 모양은 같더라도 지금 플라톤이 데피니션을 내린 정의, 하이데거가 내린 정의, 니체가 내린 정의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를 것인데, 발문에서는 그거를 섞어서 묻던가 혹은 헷갈리게 하겠죠. 우리한테 문제에서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3개의 요소로 글이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밑에 이제 파란색 보시면 제가 태도, 그러니까 여기서 태도는 예의 범절이 아니고
그 스탠스,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글자 우리가 보이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해한 것, 보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린 뭐 사전적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일상적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아까 정의라는 단어를 봤을 때 우리가 저스티스 뭐 이런 걸 떠올렸지 않겠어요? 뭐 윤리적임 혹은 뭐 착함, 도덕 이런 걸 떠올렸을 건데, 실제로 거기서 지시하는 것은 플라톤의 정의인가, 하이데거의 정의인가, 니체의 정의인가가 다 달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예를 들었던 금성처럼 하나를 지칭하고 있지만 말을 다 다르게 할 수 있고요. 말은 똑같아 보이지만 지칭하고 있는 건 다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일단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인지하면서 읽으라기보다는 이게 문장을 읽을 때 뭐 어떻게 머리를 굴리란 말이구나 이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문장을 읽을 때 겉으로 보이는 문장이 있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있을 건데, 당연히 조금 더 알기 어려운 건 그 속에 있는 의미, 알맹이 의미, 지시체까지, 맥락적 의미까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독서의 경우를 대응을 해보면 당연히 이것은 이제 글자 혹은 문장 정도로 보이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 뜻은 뭐겠어요? 제시된 것이죠. 지문에서. 근데 여기서 제시된 것이라면 두 가지예요. 무언가에 대한 정보겠죠. 일단은. 그죠? 뭐 트리핀 딜레마는 무엇입니다. 브레턴 우즈는 무엇입니다. 라는 거고, 그 사이에 관계도 제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그 글자 자체에서 머릿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시체의 경우에는 이 제시된 것까지 우리가 이용을 해서 결국에 객관적 정보 혹은 뭐 개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브레턴 우즈 체제랑 금본위 체제는 사실상 브레턴 우즈는 달러랑 금을 고정시키는 거고, 금본위 제도는 금을 국제 통화로 쓰는 거니까 두 가지가 구조적으로 조금 다르구나,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혹은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자면 플라톤이 이야기한 정의와 하이데거가 이야기한 정의가 둘 사이에 어느 정도 교집합도 있는데 차집합도 있구나. 그리고 그 교집합과 차집합에 해당되는 게 어떤 정보겠구나.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것, 이해한 것, 보여야 하는 것이라고 제가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문학으로 가면은 조금 더 뭐랄까 번역을 제가 하자면, 예를 들면은 뭐 시, 혹은 뭐 소재, 혹은 형식, 그다음에 어미, 종결 어미, 그다음에 표현 방법, 그리고 서술 방식, 점점점. 그러면은 공통점은 사실 보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해까지 안 가고 인지의 단계에서 들어온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것들. 그러면 이걸 읽고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 하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제시된 장면이에요. 장면이야. 혹은 심상이에요. 장면이나 심상, 좀 잘 써볼까요? 장면이나 심상. 그러니까 장면은 말 그대로 그냥 외부적인 우리가 소설 같은 걸 읽을 때 영화 드라마라고 생각하면 카메라로 찍어서 있는 거 이야기하는 거고, 심상이라고 하면 특히 시에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슬픈 항구라고 하면은 그 모습을 떠올리기 힘들거든요. 근데 항구를 떠올리면서 슬픔의 감정을 같이 떠올릴 수는 있잖아요. 그거를 심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시어들이 나왔고 그것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장면, 심상은 어떤 것이었구나를 찾아내면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은 당연히 화자, 뭐 작가, 인물의 내면, 그리고 뭐 의도 혹은 뭐 정서 점점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각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아,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라는 건 알겠는데, 독서 인지, 문학 인지에 따라서 이 포커싱을 줘야 될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독해의 삼겹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삼겹살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거고,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오른쪽으로 들어올수록 안쪽으로 오는 것, 그리고 읽어내기 힘든 것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왼쪽의 것만 읽을 수 있냐, 그리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장면 신상까지, 정보까지 읽을 수 있냐, 그리고 숨겨져 있던 객관적인 정보 혹은 숨겨져 있던 인물이나 화자의 정서 내면까지 읽어낼 수 있냐가 일종의 삼겹살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바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넘어갑니까?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넘어갑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독해력이 안 좋아요 하는 거는 요 단계에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은 단계를 못 간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장면 심성까지는 알겠는데 결국에 무슨 의도인지를 알 수가 없다 인 건데, 그러면 이 1단계와 2단계 벽을 넘어오려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겠죠?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문맥이에요. 맥락. 문맥과 맥락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맥락이에요, 그죠? 컨텍스트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conversation, congress, 그다음에 무슨 뭐 confront, 그다음에 convention. 이 con이라는 거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서로 무언가를 한다의 의미인데, 그래서 이건 텍스트 두 가지를 서로 참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을 파악하세요, 문맥을 파악하세요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그냥 읽으면서 어떤 뭔가 이 자기가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단어들의 배열을 보고 분위기를 대충 때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밤 얘기 나오고, 그다음 달 얘기 나오고, 별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어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배열해 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건 배열이 아니고 우리가 맥락을 잡는다는 건 텍스트 두 가지를 상호 참조해서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 그래서 이 맥락이라는 거는 어떻게 찾아내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A 텍스트와 B 텍스트가 있으면 이렇게 서로 참조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요 1단계 벽 전에 있는 것들을 두 가지 이상을 가지고 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2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면을 두 가지 이상 가지고 와야 화자나 작가의 인물의 리얼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조금 들어보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 중에서 이육사의 초가라는 시에서 고향을 그린 묵화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고향을 그린 묵화 시요. 두 가지 나왔죠. 고향을 그린 묵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행에 보면은 박쥐 나래 아래 황혼이 묻혀오면 뭐 이런 그 행이 나와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장면이 두 가지 나온 거죠 지금. 뭐냐면 첫 번째는 박쥐 날개 밑으로 황혼이 보이는 것, 그리고 고향을 묵화라고 표현한 것.
그리고 사실 가장 첫 번째 행에서는 무슨 얘기도 나오냐면은 묵은 이야기책을 펴는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장면들을 다 합쳤을 때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묵화라는 건 앞에 박쥐날개 밑에 황혼이 묻혀서 왔고 이 이야기책을 펴는 것 같다고 했으니까 이 묵화는 고향의 모습인 것이고 먹으로 그린 묵화라는 건 아주 어두운 밤과 연관되어 있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연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그림 조각조각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고향 조각조각. 그러면 이제 이 고향을 조각에 비유한 게 그냥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앞에서 고향을 그림에 비유를 해줬으니까 이 조각조각은 고향에 대한 기억 한 조각 한 조각을 의미하는 거겠구나 라고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이 논리적 사고의 과정이 기준이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실력에 확신이 생기지. 그래야 내가 지금 독해를 똑바로 하고 있나에 대한 근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배열해서 분위기를 뽑아내는 수준은 감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잘 풀어도 왜 잘 풀린지 모르고 못 풀어도 왜 못 푼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럼 결국에 내 사고 과정의 근본적인 원인을 못 찾은 상태에서 양치기만 그냥 하게 되면 잘못되는 사고 과정이 안착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국어가 뭐 해도 성적이 안 오르더라 이 소문의 진실인 거죠. 어쨌든 맥락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앞에 있는 것들을 두 가지 이상 합쳐야 다음 단계로 넘어올 수 있어요. 장면, 심상도 두 가지 이상 합치면 화자나 작가나 인물의 실제 의도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설명 듣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제발 부탁이니까 어떤 질문 아무거나 다 괜찮으니까 해보셔야 돼요.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OS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내 머릿속에 장착해둬야 하는 사고 과정이 아니죠. 방식 같은 거여서 이거는 장착을 해야 하는 거지 암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항상 이 패턴대로 굴러가야 한다, 이 규칙대로 굴러가야 한다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렇게 읽고 나서 활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혹은 뭘 신경 쓰면서 조금 읽어주셔야겠느냐가 뭐겠어요?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 글을 기호 단계를 읽을 때는 왜곡 없이 그리고 놓침 정보가 없어야겠죠. 정확하게 읽어야겠죠. 팩트, 리터럴리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장면을 이해하거나 제시된 정보 혹은 제시된 정보 간의 관계를 이해할 때는 당연히 우리의 논리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팩트, 리터럴이겠죠. 글자 그대로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여긴 당연히 에비던스겠죠. 무엇의 에비던스? 우리가 선지를 고를 때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선지를 고를 때의 증거. 그래서 이게 지금 독서랑 문학이 이 1단계, 2단계 벽 넘는 난이도도 조금 다른데 독서는 비교적 요 제시된 것까지 파악을 하고 나서 객관적 정보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숨겨진 정보를 추론해내는 게 매우 중요하고 매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독서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순 사실확인 문제 있죠. 그게 이제 이걸 출제하는 거고, 조금 추론을 요구하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확인 문제인 줄 알았는데 선지를 풀다 보니까 추론을 요구해. 혹은 그래프가 나와. 혹은 표가 나와.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문학의 경우에는 출제 자체는 이 두 가지 단계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난이도는 당연히 가장 안쪽에 있는 게 찾아내기가 어렵겠죠. 장면과 심상이 어떤 의미고 어떤 심상이고 어떤 장면인지 자체는 문제에서 자주 물어봅니다. 특히 고전 소설, 고전 시가 쪽으로 가면은 아예 그냥 객관적인 이 장면 자체가 출제 소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장면이 있었나요, 없었나요가.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거는 화자, 작가, 인물의 내면 의도, 정서까지 물어보기 시작하면 더 어려워진다. 주로 현대시, 현대소설에서 많이 물어보겠죠. 그리고 이제
읽으면서 내가 이걸 피드백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읽었나를 확인할 때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부분, 내가 글자와 문장을 읽을 때 놓치거나 왜곡하진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를 굳이 뭐 분리해서 피드백을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피드백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하면은 어느 단계에서 문제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내가 놓치거나 왜곡해서 읽는 부분은 없나. 있었다면 이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내가 장면을 이해할 때, 정보를 이해할 때 논리적이었나, 뇌피셜이 개입되지는 않았나, 허용 가능한 해석인가는 독서와 문학에서 이 제시된 장면이나 정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러니까 허용 가능한 선지를 찾는 데 실패했거나 논리적인 이해를 실패했거나 뇌피셜이 개입이 됐다면, 읽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읽은 걸 머릿속에 들어오게 한, 이해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마지막은 복이나 선지의 내용과 충돌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내가 읽어낸 이 알아낸 마지막 알맹이 내용이 복이랑 선지랑 만약에 충돌한다면 잘못 읽은 거겠죠. 혹은 그 선지가 틀린 선지거나. 그리고 허용 가능한 해석인지. 그러니까 이 허용 가능한 해석인지는 문학에서 각각 두 번째랑 세 번째 단계에서 모두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문학 시험, 그러니까 문학이 아니고 문학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학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뇌피셜을 넣거나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문학 자체를 즐긴다는 입장에서는 그래야 재미가 있죠. 그리고 그게 우리가 보통 문학을 읽는 이유잖아요. 뭐 삶을 풍요롭게 한다, 뭐 감독 체험을 한다, 이런. 근데 이제 문학 시험이잖아. 문학 시험이면은 우리가 읽고 나서 내가 읽은 해석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게 틀린 선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선지가 이 작품의 보편적 해석과 비교했을 때 허용 가능한지를 보는 거예요. 허용 가능한지. 그러니까 내 해석이 일반적인 해설 혹은 보편적인 해설에 가깝냐 안 가깝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선지가 이 작품에 허용이 되는 설명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직접 조금 해보면은, 제가 밑에 문장을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했어요. 거울 속에 나는 왼손을 뻗는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독서 지문처럼 독해하면 어떻게 되고 문학 지문처럼 독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왼손을 뻗는다가 만약에 독서 지문이었으면 일단 그 글자 자체를 우리가 인지하고 이해하겠죠. 그러면 거울 얘기 나왔고 왼손을 뻗었다 이게 나왔죠. 그러면 거울은 좌우 대칭이 반대고 왼손을 뻗었다고 했으니까 두 가지 정보가 동시에 주어졌고, 이 정보가 그러니까 더해야겠죠. 거울 속에 있는 왼손을 내가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을 본 거니까. 그러면 마지막 이해해서 자기가 추론을 통해서 조금 알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 보여야 하는 건 뭐냐면, 이게 거울은 좌우가 대칭이니까 내가 실제로는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을 뻗고 있는 거구나. 근데 그게 거울이니까 왼손으로 보이는 거구나. 이게 이제 독서 지문에서의 독해 방향인 거죠. 그럼 이제 문학 지문으로 간다면 똑같은 문장입니다. 거울 속에 나는 왼손을 뻗는다예요. 문학 지문으로 가면 이제 이상의 이제 거울 시의 일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시어, 소재, 표현 같은 거 보면 뭐 거울, 그다음에 왼손, 그리고 뻗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면은 뭐겠어요? 내가 거울 속에 이렇게 손을 뻗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문학이니까 비유와 상징이 활용되었을 수는 있다라는 거. 이것도 요 단계 넘어오면서 감안을 하긴 해야겠죠. 그리고 장면 말고 심상까지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심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면 혹은 장면이 의미하는 정서를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울을 보고 있는데 거울 속에 내가 왼손을 뻗고 있고, 거울 밖에 나랑 거울 속에 내가 서로 손을 뻗지만 닿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거울이니까. 그죠? 그리고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소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심상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볼 수는 있고 직접 소통을 못하니까 조금 안타깝겠다라는 심상. 그리고 화자가 보고 있는 것이 거울이죠. 그럼 여기서 구체화된 정서가 이 장면과 심상을 통해서 구체화된 정서, 그러니까 이 화자의 정서가 구체화된 거겠죠. 어떻게 구체화됐겠어요? 그냥 왼손을 뻗었다면은 무언가를 찾는 혹은 그리워하는 장면이겠지만은,
거울을 보고 왼손을 뻗었어요. 그러면 내가 손을 뻗어도 닿지 않았다라는 건 뭘 의미하죠? A와 B 사이의 거리감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기 B가 거울이야. 있고 뭐예요? 나예요. 그러면 나랑 내가 이렇게 거리감이 있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이게 자아 분열 혹은 내적 갈등 혹은 뭐 실존적 고독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일련의 단계를 거치면서 일관성 있고 근거를 가지고 확실한 방법으로 독해를 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을 키워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순서대로 머릿속에서 굴러가는 건데 이 사고 방식을 우리가 숙련해서 신경 안 써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숨 쉬면서 자전거 탈 수 있잖아요. 그죠? 숨 쉬면서 자전거 탈 수 있는 이유는 둘 다 우리에게 어려운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국어 문제를 풀면서 수학 문제를 푸는 건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 서커스 같은 거 보면은 외발 자전거를 타고 저글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못 타죠. 근데 그 사람은 왜 할 수 있어요? 외발 자전거 타는 거랑 저글링을 하는 게 둘 다 난이도가 쉬워졌기 때문에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처음에는 이해하고 다음에는 숙련시켜서 내 머릿속에서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로 굴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로 우리가 뭘 또 이 신경 쓸 수 있다? 아이디어들. 함정 파는 방식은 무엇이고 출제 경향은 뭐고 여기서 출제자가 어떻게 낚고 있고 이게 그때 이제 볼 정신이 생기겠죠. 왜냐면 지금 내가 이것도 안 된다면 외발 자전거도 못 타는데 그 위에서 저글링 타는 것부터 연습하고 있으면 당연히 비효율적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열심히 연습해서 숨 쉬면서 자전거 탈 수 있는 것처럼 숨 쉬면서 밥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숨 쉬는 것처럼 쉬운 난이도까지 우리가 숙련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아까 심상까지 알아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화자 혹은 작가 혹은 인물의 내면 의도는 당연히 뭐 자아분열의 비극 혹은 내적 갈등의 비극 혹은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작가 한 명이 아니라 인류가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독감, 자아분열, 내적 갈등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요약하자면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올 때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칩니다. 그런데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칠 때 우리가 독해력이 안 좋다라는 건 보통 3단계까지 쉽게 못 들어온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온다?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갈 때는 앞에 있는 단계의 2가지 이상, 시어루 2개 이상, 슬픈 항구, 그래야 장면이 나오죠. 슬픈 항구 심상이 나와요. 그러면 장면도 2가지 이상. 그러면 슬픈 항구인데 젊은이들이 떠나는 장면이 앞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항구는 왜 슬픈 거예요? 젊은이들이 떠나서 다시 볼 수 없는 장소니까. 그러니까 외로움 혹은 쓸쓸함, 허전함을 의미하는 장소니까 슬픈 항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법을 제가 방금 명확하게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내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걸 연습을 하시면 되겠다. 그러고 나서 완전히 장착됐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아이디어, 이 작품, 이 글에서 어떻게 우리를 틀리게 하는구나. 함정의 종류는 어떤 게 있고 함정이 여기 몇 겹이나 굴러져 있나 이런 거를 공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